야, 김지아. 이혼 도장까지 찍었으면 내깐년 잡동사니들 당장 싸들고 내 집에서 꺼져. 이 집에 있는 최고급 가전제품이랑 가구들 단 하나라도 건드릴 생각 꿈에도 하지 마. 내 전남편 박민우의 그 기고만장한 낯짝을 보며 나는 화를 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차갑게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간은 아마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이른바 자기 명의라는 그 마포구 전셋집에 들어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냉장고부터 거실의 천연 가죽 소파까지 모조리 우리 친정 부모님이 이 악물고 빚을 내어 마련해준 혼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 잡동사니를 챙겨가라고 했으니 기꺼이 그 소원대로 해주마. 그날 밤 재수 없는 며느리 쫓아낸 기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위풍당당하게 축하 파티를 하러 온 박민우는 현관문 도어로까지 통째로 뜯겨나가 시멘트 맨바닥만 남은 텅 빈 집구석을 마주하고는 다리가 풀려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쿵, 쿵. 적막한 조정실 안에 무거운 도장 찍히는 소리가 2번 울려 퍼졌다.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이 끝이 났고 하얀 서류 위에는 선명하고 붉은 인주 자국이 찍혔다.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 아니 이 순간부터 전남편이 된 박민우는 즉시 자기 몫의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더니 2번 휙휙 접어 정장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는 내가 갑자기 마음이라도 바꿀까 봐 겁이 나는 사람처럼 단 한 번도 내 쪽을 쳐다보지 않은 채 동작을 서둘렀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고 직원이 남은 서류들을 철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억울함도 미련도 없었다.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지독한 진흙탕 싸움은 내게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의 찌꺼기마저 남김없이 쥐어짜 버렸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뺨을 때렸다.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김지아. 박민우의 목소리였다. 성과 이름을 뚝뚝 끊어 부르는 그 말투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이 묻어났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내 앞에서 그토록 불쌍한 척 죽는 소리를 해대던 인간이 이제는 그 얄팍한 연기조차 집어치운 것이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계단 위에서 나를 깔아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우리 엄마가 전화래? 너 오늘 당장 방 빼라고. 내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댈 생각 마라. 그가 한 걸음 다가오며 경고하듯 눈을 부라렸다. 하나라도 빼돌리면 그 즉시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내 말 알아들었어? 그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낯짝을 마주하니 몇 달 전 그 깊은 새벽이 떠올랐다. 전세금 재계약을 위해 모아두었던 공동계좌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돈이 모조리 그의 손에 의해 어디론가 이체되어 텅 비어있던 그날. 무려 5천만 원이었다. 내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들이밀며 따져 물었을 때도 그는 지금과 똑같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소영이 카드값이 터져서 당장 집으로 빚쟁이들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데 어떡해. 걔 내 친동생이야. 내 동생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가는 걸 두 눈 뜨고 보라는 거야? 넌 명색이 새언니라는 사람이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 시누이 박소영이 매달 명품백을 바꿔 들고 최고급 호텔 라운지를 들락거리며 애프터눈 티를 즐길 때 그는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카드값이 터져버리자 내 뒤통수를 치고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털어 그 밑 빠진 독을 채워 넣은 것이다. 그리고 시어머니 조정숙의 눈에는 아들이 여동생을 돕는 것이 천륜이자 당연한 일이었고 며느리인 내가 토를 다는 것은 가정교육을 못 배운 짓이자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일 뿐이었다. 알아들었냐고. 내가 아무 말이 없자 박민우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물으며 신경질적으로 혀를 쯧 하고 찼다. 지난 3년간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보고 있자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와 말다툼을 벌이는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인 뒤 몸을 돌려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다. 따져 묻는 것은 무의미했다. 이 남자와 그의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세상은 영원히 그들박씨 집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지하철역으로 막 들어섰을 때 가방 안에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휴대전화를 꺼내보니 메신저 앱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정숙 특유의 콧소리가 잔뜩 섞인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아이고, 참 지지리도 복 없는 기집애. 그 좋은 팔자 다 걷어차고 기어이 이사다를 내? 현관문 비밀번호는 당장 사람 불러서 바꿀 거니까 넌 민우 퇴근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꺼져 있어. 구질구질하게 쓰레기 남겨서 우리 손에 물 묻히게 하지 말고. 메시지가 끝났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고 교통카드를 찍으며 개찰구를 통과했다. 지하철이 어두운 터널을 요란하게 가르며 달렸고 열차 안은 제법 붐볐다. 차창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꺼지라고. 당연하지.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떠나줄 테니까. 40분 후 나는 마포구에 위치한 그 전세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현관 도어록에 6자리 비밀번호를 꾹꾹 눌렀다.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문을 밀고 들어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거실은 넓었고 채광이 끝내주게 좋았다.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온 햇살이 크림색 천연 가죽 소파 위로 부서져 내렸다. 맞은편에는 75인치 초슬림 벽걸이 TV가 걸려 있었고 탁 트인 오픈형 주방에는 맞춤형 양문형 냉장고가 메탈 특유의 서늘한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3년 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였다. 박씨 집안에서 전세 보증금의 70%를 냈고 나머지 30%는 내가 채워 넣었다. 그때 조정숙은 고급 카페에 앉아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엄청난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집값의 큰돈은 우리 집안에서 됐잖니. 명색이 서울 마포구의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인데 안에 들어갈 가전이랑 가구는 우리 새아가 내가 신경 좀 써야겠다. 우리 박씨 집안이 나름 뼈대 있고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인데 친척들 집들이 왔을 때 물건들이 너무 궁상맞으면 다들 비웃지 않겠니? 그놈의 체면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야만 했다. 거실부터 안방, 주방부터 욕실까지. 이 집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건은 내가 서울 시내 백화점과 가구 단지를 이 잡듯 뒤져가며 가장 좋은 것들로만 엄선해 사들인 것들이었다. 주방으로 걸어가 정수기에서 얼음물을 가득 한 잔 받았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며 뱃속 깊은 곳까지 서늘하게 식혀주었다. 나는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위에 유리잔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 구석에는 소형 금고가 하나 있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거운 금고 문을 당겨 열자 맨 밑바닥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깔려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어 플라스틱 단추에 감긴 실을 풀고 그 안에 내용물을 책상 위에 왈칵 쏟아부었다. 수북하게 쌓인 영수증 뭉치였다. 3년이 지났지만 그 종이들은 모서리 하나 구겨지지 않고 빳빳했다. 서울 굴지의 백화점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대형 가구 단지의 배송 및 설치 확인서, 심지어 거실에 달린 최고급 안마 커튼 맞춤 제작 영수증까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모아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수증의 구매자란에는 김지아라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도 함께 들어 있었다. 3년 전 전세 보증금의 30%를 차지했던 그 거액의 돈을 집주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했던 내역이 명백하게 기록된 증거였다. 박씨 집안의 체면이라고. 나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검색창에 서울 프리미엄 포장이사를 타이핑했다. 가장 최상단에 뜨는 고객 평점이 제일 높고 가격이 헉소리 나게 비싼 이삿짐 센터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화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십니까? VIP 프리미엄 포장이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무척 전문적이고 친절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사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마포구고요.
오늘 오후에 당장 부탁합니다. 나는 책상 위에 영수증 뭉치를 응시하며 빠른 속도로 말했다. 오늘 오후요. 고객님, 당일 예약은 스케줄을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안 전체 포장이사라면 더더욱 급행료로 2배,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새 주소로 이삿짐 차를 이동시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사님들은 그저 이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분해하고 포장해서 아파트 1층에 제가 지정해둔 중고 거래 트럭에 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속도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전화선 너머에서 약 2초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인 짐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력벽 빼고 전부 다요. 나는 거실 쪽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내뱉었다. 여기 영수증에 제 이름으로 적힌 물건이라면 랜선 쪼가리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쓸어버리세요. 오후 2시 정각,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파란색 조끼를 맞춰 입은 이삿짐 센터 직원 5명이 산더미 같은 포장 박스와 에어캡, 그리고 전동 공구함들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팀장으로 보이는 캡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클립보드를 꺼내 들고 내게 확인을 요청했다. 김지아 고객님 맞으시죠? 포장하실 물건들 리스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두툼한 영수증 뭉치를 통째로 건넸다. 일일이 대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수증에 적힌 품목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드러내세요. 팀장은 영수증 뭉치를 넘겨받아 몇 장 훌쩍 넘겨보더니 점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호화롭게 꾸며진 집안 내부를 한 바퀴 둘러보며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고객님, 그 말씀은 짐을 전부 다 뺀다는 말씀이십니까? 저기 벽에 박힌 텔레비전 브래킷까지 모조리 다요? 네, 다 뜯어내세요. 뜯어내고 남은 벽의 구멍들은 메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2000년 가죽 소파 세트도 뺍니다. 스크래치 하나 안 나게 꼼꼼하게 포장하세요.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다.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입을 닫고 몸을 움직이는 게 철칙이라는 걸 잘 알았다. 팀장이 손짓 한 번을 하자 5명의 작업자들은 마치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순식간에 집안 전체가 공업용 테이프가 찌익 뜯기는 소리와 전동 드릴이 윙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베란다 창가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이 내 3년간의 삶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도려내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거실의 초슬림 텔레비전이 벽에서 분리되자 그 뒤로 빛이 바랜 칙칙한 벽지와 보기 흉하게 튀어나온 2개의 플라스틱 앙카 볼트가 민낯을 드러냈다. 크림색 천연 가죽 소파는 몇 겹의 두꺼운 에어캡과 커버에 둘러싸여 거대한 덩어리가 되었고 3명의 직원이 구령을 맞추어 그것을 들어 올리자 거실 마루 위에는 4개의 깊은 눌림 자국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용도실 밖으로 줄지어 끌려 나왔다. 급수 호스를 억지로 뽑아낼 때 차가운 물 몇 방울이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다. 모든 작업은 미친 듯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불과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던 거실은 발소리가 텅텅 울릴 만큼 황량해졌다. 주방으로 간 팀장이 그 거대한 맞춤형 양문형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다. 고객님,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식자재들은 보냉 박스에 담아서 이 집 바닥에 그냥 두시고 기계만 빼가세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직원들에게 냉장실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주방 한 구석에 우뚝 서 있는 은색 스탠드형 기계에 머물렀다. 한국 가정집이라면 필수품이라는 김치 냉장고였다. 사실 나는 김치를 굳이 찾아 먹는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 망할 기계는 내가 갓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콕 집어 최고급 사양으로 사오라고 강요했던 물건이었다. 그때 그녀는 아주 당당하게 훈수를 뒀었다. 명색이 우리 박씨 집안 며느리라면 앞으로 온 식구들 1년치 김장 김치는 내가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번듯한 김치 냉장고 하나 없이 그게 가당키나 해.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저 냉장고를 채운 것은 내가 담근 김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매달 들이밀던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짠맛이 나는 정체불명의 반찬들이었다. 그녀는 빨간 고무통에 담긴 김치들을 저곳에 쑤셔 넣고는 김치가 잘 익었나 확인하겠다는 알량한 핑계를 대며 시도 때도 없이 내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쳐들어왔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자기 귀한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는지 감시하는 게 진짜 목적이면서. 고객님, 이 김치냉장고도 빼는 거 맞습니까? 직원이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그 안에 꽉 들어찬 수십 개의 밀폐용기와 커다란 배추김치 2통이 모습을 드러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안에 든 내용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요. 뺍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빨간색 뚜껑의 플라스틱 통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 든 김치통들, 상자째로 다 꺼내서 저기 주방 바닥에 탑처럼 쌓아두세요. 기계는 전원 뽑아서 포장하시고요. 직원은 흠칫 놀란 눈치였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육중한 김치통들이 줄줄이 밖으로 나와 주방의 대리석 패턴 타일 위에 덩그러니 놓였다. 냉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플라스틱 통들의 표면에는 금세 축축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오후 4시 반. 아파트 안에는 이제 그 흔한 의자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창문은 커튼이라는 가림막을 잃었고 오후의 늦은 볕이 아무런 저항 없이 쏟아져 들어와 먼지가 굴러다니는 맨바닥을 비추었다. 안방의 킹사이즈 침대 프레임이 뜯겨나간 자리에는 희뿌연 먼지 자국만 남았고 화려했던 샹들리에가 떼어진 천장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전선 몇 가닥만이 흉측하게 튀어나와 허공에서 대롱거리고 있었다. 집안 전체가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 같았다. 집주인이 기본 옵션으로 박아둔 싱크대 하부장과 화장실 변기를 제외하고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을 공간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고객님, 상차 다 끝났습니다. 혹시 빠진 물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팀장이 결제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나는 깔끔하게 사인을 하고 잔금을 이체했다. 이내 작업자들이 마지막 남은 구루마 2대를 끌고 집을 빠져나갔다. 아파트는 무덤처럼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 헛기침이라도 하면 헐벗은 벽과 벽 사이를 부딪히며 공허한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어느덧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박민우의 퇴근 후 귀가 시간은 보통 6시 반 무렵이었다. 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 오늘 예정된 마지막 전화번호를 눌렀다. 열쇠고리 기사님이시죠? 네, 지금 바로 마포구 쪽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도어록을 하나 통째로 철거하려고요. 10분 뒤 묵직한 공구함을 든 기사님이 도착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펼쳐진 휑한 집안 꼴을 보고 흠칫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곧장 현관문 안쪽으로 다가갔다. 지문 인식, 비밀번호, 카드키까지 다 되는 그 최고급형 전자 도어록. 그건 결혼 2달 차에 시도 때도 없이 구형 번호 키를 누르고 한밤중에 무단 침입하는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내 사비까지 털어가며 교체했던 물건이었다. 기사님, 완전히 다 해체해주세요. 제가 새로 산 건데 이사 가면서 가져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기사님은 전동 드라이버를 꺼내어 익숙한 솜씨로 문 안쪽의 나사들을 향해 조준했다. 윙! 나사들이 바닥으로 하나둘 떨어지고 마침내 묵직한 도어록 본체가 문에서 툭 분리되었다. 그 순간 두꺼운 철문 한가운데에 네모반 듯하고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렸다. 복도의 서늘한 바람이 그 구멍을 타고 거침없이 밀려와 텅 빈 거실을 맴돌았다. 이제 이 문은 영원히 잠글 수 없는 문이 되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밀기만 해도, 아니 바람만 조금 거세게 불어도 스르륵 열려버리는 그런 문. 나는 해체된 도어록 부품들을 가방에 쑤셔 넣고 기사님께 수고비를 건넸다. 기사님이 떠난 후 나는 홀로 현관문 밖에 섰다. 활짝 열린 문 너머로 지난 3년간 나를 올감했던, 그리고 이제는 내장까지 모조리 파헤쳐진 집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응시했다. 주방 바닥에는 수십 개의 김치통들이 처량하게 쌓여 있었고 다용도실 세탁기가 있던 자리의 하수구에서는 빠져나가지 못한 고인 물이 서서히 타일 쪽으로 번져 나오고 있었다. 천장의 전선들은 마치 말라 죽은 식물에
덩굴처럼 늘어져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자물쇠 없는 그 철문을 살짝 당겨 틈만 남긴 채 닫아두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다. 육중한 금속 문이 서서히 닫히며 젖돌린 현관문과 그 층의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밤 새 출발을 자축하겠다며 최고급 한우 세트와 와인을 양손 무겁게 들고 얼굴에 화색이 만발한 채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그 모자가 비밀번호조차 누를 필요 없이 활짝 열린 저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지옥을 마주하게 될지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 지하 2층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 운전석에 올라탄 나는 즉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실내등은 꺼져 있었고 오직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화면만이 푸르스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덜컥 조수석 문이 열리며 지하 주차장 특유의 서늘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한 커피 향과 뒤섞여 훅 끼쳐왔다. 검은색 겨울 코트를 입은 최 변호사가 차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더니 두툼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짐은 다 뺐습니까? 최 변호사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며 물었다. TV 고정할 때 썼던 나사못 하나까지 싹 다 치웠습니다. 나는 스티어링 휠 중앙의 로고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밀폐된 차 안이라 내 목소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울렸다. 최 변호사는 콧등에 얹힌 무태 안경을 한번 치켜 올리더니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그는 차량 천장에 독서등을 켜고 그 안에 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점검했다. 그것들은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의 원본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 그리고 내가 직접 정리해둔 관련 법 조항의 검토 복사본들이었다. 박민우라는 인간의 바닥은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유나는 지하주차장 입구의 오르막길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 인간은 텅 빈 집구석을 보자마자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본인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길길이 날뛸 겁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고 저를 주거침입 절도죄나 재물손괴죄로 엮으려고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순서대로 가지런히 정렬하며 몹시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다. 만약 이대로 현장을 떠나 사후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설령 나중에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 해도 일단 경찰서에 형사분쟁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게다가 그쪽 변호사가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단호한 절연의 과정이 지루하게 늘어질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들 눈앞에서 명백한 물증을 제시해 이 사건을 단순 민사상 재산분할 다툼으로 성격을 규정해버리면 경찰은 애초에 형사 입건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합법적이고 타격감이 큰 물리적 절연 방식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스마트폰을 꺼내 중고 거래 앱인 당근마켓 아이콘을 터치했다. 차 안에는 내 손가락이 액정을 두드리는 가벼운 마찰음만이 맴돌았다. 나는 아까 위층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순서대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S급 맞춤형 양문형 냉장고. 구매가 1,200만 원, 급처가 200만 원 비용달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이탈리아 직수입 천연 가죽 소파. 기스 제로. 50만 원에 던집니다. 누가 봐도 미쳤다 싶을 만큼 후려친 가격이었다. 게시글을 등록하자마자 거의 0.1초 만에 당근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채팅 메시지가 폭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채팅창을 확인하지 않았다. 주차장 입구의 내리막길을 타고 눈을 찌를 듯이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두 줄기가 스윽 훑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검은색 현대 그랜저 한 대가 부드럽게 지하 2층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랜저가 엘리베이터 입구와 가장 가까운 VIP 전용 주차 구역에 매끄럽게 정차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가장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오늘 아침 법원에 이혼 도장을 찍으러 갈 때 입었던 짙은 회색 정장 차림 그대로였고 그의 손에는 최고급 한우 전문점 로고가 금박으로 박힌 거대한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다. 이어서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조정숙이 몸을 빼냈다.
그녀는 오늘 이 벅찬 환희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목둘레에 커다란 붉은색 여우털이 둘러진 화려한 와인색 코트를 빼입고 있었고, 심지어 양손에는 고급 레드 와인이 2병이나 들려 있었다. 반대편 문에서는 시누이 박소영이 유명 프렌치 디저트 카페의 큼지막한 케이크 상자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내렸다. 1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거리라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조정숙의 얼굴에 만면한 그 의기양양하고 후련한 미소만큼은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우 세트를 든 박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위층을 향해 턱짓을 했고, 박민우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엘리베이터의 상행 버튼을 눌렀다.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처럼 호호깔깔 웃으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고 층수를 알리는 붉은색 디지털 숫자가 경쾌하게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1층, 3층, 7층, 12층. 숫자는 12층에서 멈추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화면 우측 상단의 시계를 흘끗 보았다. 저녁 6시 14분. 차 안은 최 변호사의 손목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스마트폰 액정 화면만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6시 16분 정확히 2분이 흘렀다. 갑자기 꺼져 있던 화면이 번쩍 켜지며 귀를 찢을 듯한 기본 벨 소리와 함께 발신자 정보에 박민우라는 이름 석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나는 당장 전화를 받지 않았다. 벨 소리가 5번을 꽉 채워 울릴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다가 아주 느릿한 동작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 모드를 활성화했다. 김지아. 이 미친년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냐고.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고막을 찢어버릴 듯한 박민우의 단말마 같은 포효가 좁은 차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극도의 경악과 분노로 인해 목소리는 이미 삑사리가 나서 새된 비명처럼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스피커 너머로 텅 비어버린 뼛속 공간 특유의 소름 끼치도록 공허한 쇳소리 메아리가 왕왕거리며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말 좀 해봐. 집 안 물건들 다 어디다 치워버린 거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거칠게 헐떡이는 숨소리를 들으니 전구조차 없는 텅 빈 거실에서 머리 잘린 파리떼처럼 우왕좌왕하며 빙빙 돌고 있을 그의 우스꽝스러운 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정정하게 나는 마이크를 향해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건 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물건들이지 집안 물건들이 아니야. 야, 이 독사 같은 년아. 전화기 너머로 조정숙의 날카로운 악쓰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민우보다 훨씬 컸고 휴대전화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며 찢어질 듯 울렸다. 내 김치. 내가 뼈 빠지게 담근 내 김치. 이 천하의 몹쓸 년아. 내가 감히 내 김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 아이고, 내 혈압. 아이고, 내 뒷목이야. 엄마. 진정해. 스피커 너머로 박소영의 기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빨리 경찰에 신고해. 새언니가 도어로까지 싹 다 파갔잖아. 이건 주거침입의 강도질이야. 완전 범죄라고. 들었냐, 김지아. 박민우가 이를 빠득빠득 갈며 짙은 위협이 깔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할 거다. 감방 갈 준비나 해. 감히 우리 박씨 집안 재산에 손을 대? 너 당장 회사에서도 잘리게 만들어주마. 그래 나는 덤덤하게 2글자를 내뱉었다. 신고해. 나 지금 건물 1층에 있으니까. 그가 다음 욕설을 내뱉기도 전에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차 문을 밀어 열었다. 가시죠. 김지아 씨.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대신 지하 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올라갔다. 한 15분쯤 기다렸을까?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 한 대가 아파트 정문 밖에 멈춰 섰다.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은 경찰관 2명이 젠걸음으로 들어왔다. 최 변호사가 그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고자의 전처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위층에서 일어난 일은 민사상 재산 분쟁에 해당하는 건으로
저희도 지금 올라가서 조사에 협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관은 명함을 한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올라가자는 눈짓을 했다. 엘리베이터는 12층에서 멈추었다. 엘리베이터 문을 나서자마자 푹 익어버린 찌르듯 강렬한 쉰내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실온에 방치된 수십 킬로그램의 배추김치가 서서히 김치국물을 토해내며 뿜어내는 냄새였다. 복도 끝, 원래 최고급 전자 도어록이 달려있던 철문은 흉하게 활짝 열려 있었다. 문짝에 뚫린 직사각형의 빈 구멍은 마치 비웃는 입모양 같았고 복도에 매서운 바람이 그 구멍을 타고 안으로 휘몰아치고 있었다. 집안은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천장에 LED 전등까지 모조리 뿌리 뽑아갔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스며드는 불빛에 의지해 나는 마침내 그 안의 참상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박민우는 현관과 거실이 맞닿은 마루 위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세탁기 급수 호스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까지 흥건하게 번져 있었다. 그의 값비싼 짙은 회색 정장 바지가 탁한 흙탕물에 푹 젖어 있었건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듯 그저 텅 빈 거실만을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새 출발과 축하의 의미를 담아 사온 그 최고급 한우 세트 상자는 멀지 않은 물웅덩이 속에 처박혀 있었고 금박 장식종이 상자의 틈새로는 검붉은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주방의 풍경은 한층 더 기가 막혔다. 조정숙은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뒷목을 꽉 움켜쥐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코를 찌르는 쉰내를 풍기는 빨간색 고무통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비싼 레드와인 2병은 김치통들 사이를 나뒹굴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은 박민우가 획 고개를 돌렸다. 경찰관들 뒤에 서 있는 나를 똑똑히 확인한 순간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며 시뻘겋게 물들었다. 그는 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서려다 구두가 물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그러고는 미쳐 날뛰는 들짐승처럼 내게로 돌진해와 내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김지아, 이 미친년아. 널 죽여버리겠어. 2명의 경찰관은 반사신경이 매우 빨랐다. 즉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좌우에서 그의 양어깨를 강하게 짓눌러 뒤로 거칠게 밀쳐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조용히 하세요. 본인이 신고자입니까? 연장자인 경찰관이 굳은 표정으로 엄하게 호통을 쳤다. 경찰관님, 당장 저 여자 잡아넣으세요. 저 여자 도둑년입니다. 제 집을 아주 싹 다 털어갔어요. 전구 아래 우리 엄마 김치 냉장고까지 몽땅 훔쳐갔다고요. 이건 명백한 강도질입니다. 박민우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사시나무 떨듯 손가락을 떨었고 입에서는 침방울이 사방으로 튀었다. 조정숙도 박소영의 부축을 받으며 바닥에서 기어 일어났다. 그녀는 산더미 같은 김치통들을 가리키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저 독사 같은 기집애가 저질러 놓은 꼬라지 좀 보쇼. 우리 집 1,000만 원짜리 냉장고며 가죽 소파며 싹 다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현관문 도어로까지 뜯어갔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젊은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고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참혹하고 텅 빈 집안을 한 바퀴 비춰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날선어조로 물었다. 선생님, 이 상황 본인이 하신 겁니까? 나는 아무 대답 없이 반걸음 뒤로 물러섰다. 최 변호사가 때맞춰 앞으로 나서며 나와 경찰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 아주 반듯하게 재본된 하드커버 파일철을 꺼내더니 연장자 경찰관에게 곧장 건넸다. 경찰관님, 이것은 제 의뢰인 김지아 씨가 이 아파트 내부의 모든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들을 구매할 당시의 원본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 그리고 백화점 배송 설치 확인서들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텅 빈 공간 안에서 묵직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이 물건들은 제 의뢰인의 혼전 특유재산이자 전액 자비를 들여 구매한 사유재산입니다. 오늘 오후 제 의뢰인은 정식 포장이사 업체를 고용해 본인 소유의 물건들을 합법적으로 반출했을 뿐입니다.
도어록 역시 제 의뢰인이 사비로 구매하고 설치했던 것이므로 집을 떠날 때 본인의 소유물을 철거해 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흠칫하더니 파일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 모든 영수증은 투명한 비닐 파일 안에 구김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구매일자와 김지아라는 서명, 그리고 수백 수천에 달하는 결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니야. 여긴 우리 집이라고.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그 물건들도 다 우리 집안 체면이지. 조정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지르더니 신우이를 왈칵 밀쳐내고 달려들어 경찰관 손에 들린 파일을 빼앗으려 들었다. 경찰관이 즉시 몸을 틀어 피하며 얼굴을 무섭게 굳혔다. 보호자분, 흥분 가라앉히시고 행동 자제하십시오. 박민우는 눈을 부릅뜬 채 그 파일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 헛소리 듣지 마세요. 저 여자는 내 마누라입니다. 아직 정식으로 재산분할 청구도 안 끝났는데 저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내 집을 이 꼴로 비워버립니까? 박민우 씨,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려야 합니까? 최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후 2시 정각, 당신과 제 의뢰인은 법원에서 최종 이혼 의사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은 끝났고 법적인 의미에서 두 분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김지아 씨가 본인 명의의 사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당신에게 보고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관은 엄청난 액수가 찍힌 영수증 더미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다시금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손전등을 끄고 파일을 최 변호사에게 돌려준 뒤 박민우를 돌아보며 한결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박 선생님, 직접 보셨잖습니까? 상대방 측에 명백한 구매 증빙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건 이혼 후 당사자 간의 민사상 재산 분할 다툼에 해당합니다. 우리 경찰은 형사사건만 다루지 이런 집안 싸움은 개입할 권한도 없고 입건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법원에 가셔서 민사소송을 거십시오. 개입을 못한다고요. 박민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휘번덕이며 옥타브를 높여 소리쳤다. 멀쩡한 내 집을 다 때려 부숴놨는데 경찰이 개입을 못한다고? 당신들 저 여자한테 뒷돈이라도 처먹었어? 말 조심하십시오. 연장자 경찰관의 얼굴이 무섭게 식어내렸고 그의 손이 허리춤에 바디캠 위로 올라갔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한 죄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당신들 집안 문제니까 당사자들끼리 변호사 선임해서 알아서들 해결하십시오. 가자. 두 경찰관은 코를 찌르는 쉰내가 진동하는 썰렁한 빈집에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은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복도 쪽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은 다시 무덤 같은 정막에 휩싸였다. 오로지 다용도실의 세탁기 배수관에서 똑똑하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울릴 뿐이었다. 박민우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아까 전에 그 기고만장하고 오만방자하던 낯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넋이 나간 듯한 지독한 공포로 채워졌다. 바로 이 순간에서야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는 그저 종이 쪼가리 위에 찍힌 붉은 도장 하나가 아니라 이 집에 존재하던 모든 빛과 온기, 그리고 알량한 그 체면들까지 모조리 뿌리째 뽑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래. 아주 잘한다. 조정숙이 갑자기 악을 쓰며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부수었다. 그녀는 도끼 서린 손길로 코트의 여우털깃을 매만지더니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저주를 퍼부었다. 김지아, 이 가정교육도 못 받은 찢어지게 가난한 년아. 내깟 년이 헌 가전제품 몇 개 주워간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3년이나 쓴 퀴퀴한 중고 쓰레기들, 줘도 안 갖는다 더러워서. 민우야, 내일 당장 이 집 전세금 빼서 강남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싸고 번쩍거리는 최고급 가전으로 싹 다 새로 맞추자꾸나. 도어록도 아예 지문 인식되는 제일 비싼 걸로 갈아치워버려. 전세금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자마자
내내 뒤에 숨어있던 신우이 박소영이 갑자기 어깨를 움츠리며 눈동자를 불안하게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로 잔뜩 일그러진 조정숙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불현듯 그녀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지난 3년간 이 집구석에서 안방마님 노릇을 하며 기세등등하게 굴었건만 정작 자기 귀한 아들내미가 무슨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최 변호사와 가볍게 눈을 맞추었다. 최 변호사는 단박에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가 다시 서류 가방 지퍼를 열었고 이번에 꺼내든 것은 법원의 붉은 관인이 선명하게 찍힌 법적 명령서였다. 조정숙 여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만 최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는 대신 손에 든 채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제 의뢰인 김지아 씨는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중 본인이 지불한 30%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조정숙이 멍해진 얼굴로 박민우를 돌아보았다. 민우야, 저 양반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니? 박민우의 안색은 그 순간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그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문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박민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를 대신에 또박또박 설명해 주었다. 박민우 씨가 내 뒤통수를 치고 전세 재계약하려고 모아둔 5천만 원을 빼돌려 박소영 사채 빚 갚는데 탕진했거든요. 덕분에 당신 아들 명의로는 빚더미만 한가득이고 신용등급은 바닥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 상태라는 뜻입니다. 조정숙이 획 고개를 돌려 박민우를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채라니.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가웠다. 박 선생님의 신용 불량 상태로 인해 집주인 측에서는 전세 재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보증금 중 30%는 이미 법원에 의해 동결되었고 남은 70% 역시 은행 측에서 박 선생님 명의의 다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명령서를 다시 가방 안에 밀어넣었다. 이 집 전세 계약은 다음 달 만료됩니다. 만기가 끝나도 집주인은 단돈 1원도 당신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당장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조정숙의 다리가 푹 꺾였고 대리석 식탁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박민우의 옷소매를 쥐어뜯듯 부여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민우야, 말 좀 해봐.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엄마한테 말 좀 해봐. 내가 빚이 어디 있어? 소영이 카드값은 진작에 다 갚았잖아. 박민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초점 없는 흐리멍덩한 눈으로 바닥의 물웅덩이만 응시하며 목구멍으로 쇳소리 섞인 거친 숨만 헐떡일 뿐이었다. 옵. 옆에 서 있던 박소영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오빠 분명 사채는 3천만 원만 썼다고 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닥쳐. 박민우가 획 몸을 돌리더니 돌연 미친 사람처럼 박소영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따귀를 갈겼다. 짝.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텅 빈 방 안을 찢어발겼다. 박소영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그녀가 안고 있던 케이크 상자도 그대로 엎어져 비싼 생크림이 흙탕물 바닥에 처참하게 처박혔다. 다 너 때문이야. 내년이 허구한 날 그 쓸데없는 명품 가방 쪼가리만 안 사재 꼈어도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박민우는 피눈물이 고인 눈으로 쓰러진 여동생을 향해 달려들어 거칠게 2번이나 발길질을 해댔다. 아이고, 너 미쳤니? 내 동생을 왜 때려? 조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려 박민우의 허리춤을 결사적으로 끌어안았다. 모자 3사람은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과 뭉개진 케이크, 그리고 쉰내 나는 김치통들이 뒤엉킨 난장판 속을 뒹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비명, 쌍욕, 울부짖음이 뒤섞인 그 광경은 한편의 엽기적인 연극과도 같았다. 나는 문가에 서서 이 한심한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5분을 가만히 감상했다.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이른바 박씨 집안의 체면은
지금 하수구에서 역류한 썩은 물속에 처박힌 채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보태지 않았다. 조용히 몸을 돌려 자물쇠마저 뜯겨나간 그 네모난 철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 짐승 같은 욕설과 통곡 소리는 영원히 등 뒤로 내버려 둔 채. 화요일 점심시간, 나는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장문의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예전에 박민우와 나 모두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그 인간과 같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화질이 다소 깨진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박민우의 회사 1층의 층고 높은 로비였다. 검은색 정장을 쫙 빼입은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큼직한 흰색 골판지를 양손에 치켜들고 출입 게이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거리가 꽤 멀었지만 나는 골판지 위에 붉은색 매직으로 굵게 쓰인 글씨를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다. IT 개발부 박민우, 빚 갚아라. 이 파렴치한 흡혈귀 새끼야. 사진 아래로는 동기가 보낸 수많은 느낌표와 함께 흥분한 기색이 역력한 텍스트가 이어졌다. 지아야, 너 소식 들었어? 민우 오늘 회사에서 완전 사회적 매장 당했잖아. 사채업자들이 걔 돈 빌릴 때 신분증 들고 찍은 사진까지 다 들고 와서 회사 로비에 진을 치고 깽판을 쳤어. 경비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꿈쩍도 안 해서 결국 걔네 부서 부장님까지 불려 내려왔다니까. 회사 임원진들이 회사 얼굴 다 깎아먹었다고 완전 극대노해서 오늘 점심때 당장 민우 호출해서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권고사직 때렸대. 나는 그 메시지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머그잔을 들어 블랙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다. 씁쓸한 액체가 위장으로 흘러들어가며 아주 맑고 개운한 온기를 퍼뜨렸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대신 대화창을 길게 눌러 채팅방 나가기를 선택해 기록을 깔끔하게 지워버렸다. 이후 며칠 사이 박씨 집안 식구들에 대한 소식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파편처럼 내 귀에 들려왔다.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동하고 기한보다 앞당겨 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자물쇠마저 뻥 뚫린 현관문과 시궁창이 된 집안 꼴을 보고 당장 마지막 남은 알량한 위약금마저 원상복구 비용으로 모조리 압류해버렸다고 했다. 박민우는 직장마저 잃어버렸으니 당장 월세방 하나 구할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조정숙이 늙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고향 친척들에게 굽신거려 푼돈을 빌렸고 야반도주하듯 알거지가 된 아들딸을 데리고 관악구의 비좁고 그늘진 골목길 반지하 셋방으로 기어들어갔다고 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은 그 곰팡내 나는 곳에는 그녀가 목숨보다 자랑스러워하던 그 거대한 김치냉장고 따위는 아마 현관문을 통과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탕비실 블라인드 틈새를 뚫고 들어와 내 휴대전화 액정에 내려앉았다. 나는 당근마켓 앱을 열어 구매자의 후기 메시지를 확인했다. 양문형 냉장고를 보러 왔던 여자는 어제 이미 전액을 송금했다.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그녀는 물건을 가지러 왔을 때 이삿짐 센터에서 불쾌한 냄새 하나 안 남게 반짝반짝 닦아둔 냉장고 내부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 여기다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스테이크로 꽉꽉 채워놓자. 나는 그들이 용달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내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경쾌한 알림음을 들었다. 나는 몇 달 동안 업데이트하지 않았던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갤러리에는 그날 오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막 떠난 직후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찍어둔 사진 한 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휑한 강마루 바닥, 텔레비전 전선이 뽑혀나가 구멍이 2개 뚫린 새하얀 벽, 그리고 커튼에 방해 없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 나는 그 사진을 선택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본문에는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 하나만 적어 넣었다. 묵은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렸다. 드디어 신선한 공기 냄새가 난다. 게시물을 올린 직후 나는 스마트폰 연락처 목록을 열어 박씨 성을 가진 모든 번호와 조정숙의 번호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차단 목록에 처박아 버렸다. 퇴근 후
나는 예전처럼 시어머니 밥상에 올릴 싱싱한 갈비를 사러 마트로 허겁지겁 뛰어가지도 않았고 지하철 시간을 칼같이 계산해 가며 그 숨막히는 마포구 아파트로 꾸역꾸역 돌아가지도 않았다. 나는 회사 근처 부동산에서 새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오늘 밤부로 나만의 새로운 안식처에 정식으로 입주했다. 강서구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이었다. 현관에 서면 침대 끝자락이 한눈에 들어올 만큼 좁은 공간. 75인치 초슬림 TV도 없었고 이탈리아 직수입 천연 가죽 소파도 없었으며 어떠한 박씨 집안의 체면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다. 코트를 벗어 문 뒤에 달린 벽걸이에 걸어두고 오직 내 발 사이즈에 딱 맞는 푹신한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현관 왼편의 좁다란 싱크대 아래에는 집주인이 옵션으로 넣어둔 높이 1m도 채 되지 않는 자그마한 원도어 미니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박혀 있었다. 나는 다가가 손을 뻗어 하얀 냉장고 문을 당겨 열었다. 차가운 푸른 빛이 깜빡이며 켜졌다. 좁지만 물기 하나 없이 깨끗한 냉장실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빨간 고무통도 코를 찌르는 쉰내 나는 배추 발효 냄새도 없었다. 나에게 며느리 도리가 부족하다며 올가매던 그 지긋지긋한 시월드 규범 따위도 없었다. 첫 번째 칸에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무심코 집어온 생수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지만 박민우가 너무 달아 빠져서 역겹다며 질색하는 바람에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사지 못했던 딸기 조각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것들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있어 서늘하고 단출했지만 이곳은 완벽하게 나만의 절대적인 주권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나는 작은 포크를 꺼내 케이크를 빼낸 다음 무릎으로 냉장고 문을 가볍게 툭 밀었다. 달깍 하는 경쾌한 소리. 미니 냉장고 문이 빈틈없이 꽉 맞아떨어지며 닫혔다. 나는 케이크를 든 채 뒤를 돌아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 오피스텔 현관문에는 최고급 지문 인식 도어록 같은 건 없었다. 나는 손을 뻗어 현관문 안쪽에 달린 묵직한 황동색 수동 잠금 장치 레버를 잡고 오른쪽으로 힘껏 비틀었다. 철컥. 금속 고리가 잠금 구멍 깊숙이 튕겨 들어가며 무겁고 견고하게 맞물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0평 남짓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소리는 세상 어떤 방패보다도 육중하게 들렸다. 이것은 오직 나만이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나만의 자물쇠다. 이제부터 그 누구도 감히 노크 없이 내 세상에 발을 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